이길이, 저는 김길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병길입니다. 네. 이번 겨울방학 보내고 네. 나면 조금 학생들이 많이 지치고 늘어질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좀 학사 일정도 꼬이게 되고요. 그 꼬인 게 그냥 꼬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1년에 영향을 준다는 거. 이게 너무 아이들한테 힘들고 사실은 선생님들은 편할 것 같지만 선생님도 안 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생활기록부 점검을 하고 신입생들은 교과서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중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생활기록부 점검도 한 번에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 반을 뭐 5명씩 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힘들게 진행이 되고 교과서 나눠주는 것도 예전에는 막 체육관으로 막 나눠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반별로 불러요. 그것도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하고 열 재고 이러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부터 10까지가 너무 불편한 그런 생활이 된 거죠. 네, 그래요. 맞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참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 우리 학생들도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매일 차분하게 공부에 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원고에 충실하시군요. 네, 그럼요. 원고대로 합니다, 저는. 아, 그래. 예. 네. 사실 이걸 기획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수업을 들어와라라고 못하잖아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해주면서도 교육적 가치도 있고 또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능 출제 과정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지문 읽기라든지 문제 풀기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수업할 때 보면은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수업이 뭐니? 뭐 시야? 뭐 소설이야? 비문학이야? 그럼 아니요. 그냥 수능 출제 과정 얘기해 준 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수업을 해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거고 또 선생님도 네. 마침 또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네. 이 방송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네. 학생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오늘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무튼 제가 여기서 지금 김길이 선생님 모시고 수업하고 있는데 예섬학원에서 이 예섬학원에서의 지향하는 바가 교육 불평등이에요. 정보 불평등. 출발점이 다르다. 이거 뭐냐면 남들보다 반발자국 앞서서 뭔가를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승리에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는 하거든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네. 이걸 준비해 보죠. 예. 네. 김길이 한번 외쳐주셔야죠. 아, 뭐라고 국어에서의 길이, 예섬에서 김길이, 지금부터 김길이. 네. 네. 응원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 네. 수능 출제 과정에 대해서 우리 평가원 출제진 그 강병길 원장님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원고대로 하시는군요. 그럼요. 네. 그 출제 과정을 다 오픈할 수는 없는 게 저도 이제 기한은 지났지만 하여튼 뭐 서약서를 썼던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이나 공부에 의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출제 전에 우리가 보통 6월, 9월 수능을 저는 이제 셋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빅3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6월은 4월에 출제예요. 저는 이게 조금 걱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올해 지금 이 상황에서 4월에 합숙이 가능할까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9월은 다행히 이제 방학 때 출제하는데 이것도 걱정이 뭐냐면 방학이 줄게 생겼잖아요. 이것도 걱정이고. 수능은 이제 한 달 전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대외비 공문이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수능 출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장에 그다음 대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장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죠. 갈 때는 이제 단체로 들어갔는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수능 출제할 때 출제진하고 검토진은 1인 1실을 줘요. 안 놀라우세요? 1인 1실?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좀. 네. 듣고 있어요. 질문하려고. 아, 그래요. 1인 1실을 주는데 국어과만 해도 한 40여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원들이 근데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시험을 덜 본다 그래서 출제진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8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출제 장소는 어떤 거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못 나와요. 들어가면 쓰레기 같은 것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이 연 인원 그게
정확하게 다 들어가서 출제할 수 있는 장소는 대한민국에 2군데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충주 쪽에 하나, 설악 쪽에 하나인데 아무튼 그쪽에서 이제 들어가서 출제를 하게 되고 들어갈 때는 네. 그 제가 말씀드린 데가 어딘지 대충 아는 분들은 느낌 못 그런데 뭐 설악 쪽이다 그러면 그 근처에 가면은 펜스 쳐 있는 콘도가 있어요. 그건 거기 출제 장소예요. 근데 펜스가 이중으로 쳐 있어요. 그래서 밖에는 정보, 중간에도 정보, 안에는 사복, 경찰들이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첫 관문 들어가서 현관 있죠, 콘도. 네. 현관 들어갈 때는 우리 공항 검색 때하고 비슷해요. 다 털어요. 그래서 전화기 뭐 이런 거 요즘에 통신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쵸. 그런 거 다 반납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되게 재밌는 게 1인 1실 주니까 복도에 가면은 처음에 놀라는 게 처음 들어오는 분들은 막 과자, 라면 이건 이따 왜 얘기하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냉장고에 김치 뭐 이런 게 막 있어요. 음료수. 그러니까 막 주섬주섬 챙겨서 방에 들어가요. 자기 방에 들어가면 문 닫으면 끝이니까 밖에서 안 열리잖아요. 콘도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놀라운 거는 다음날 가면 또 있어요. 그게. 그게 결국 첫날 그 방에다 갖다 놓은 김치를 나올 때까지 못 먹고 그냥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 것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녹차, 그러니까 한 상자. 요거를 매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욕실에서 딱 풀고 반신욕하면서 책 읽고 문제 구상하고 검토하고 뭐 이러는 거. 이게 살이 한 10kg 정도 빠져서 나와요. 운동 하나도 안 해도. 뭐 이건 여담이고 들어가서 첫날부터 되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출제진하고 검토진이 좀 나눠져 있어요. 출제진이 일주일 먼저 들어가고 검토진이 일주일 후에 들어갑니다. 검토진이 먼저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뭘 검토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 먼저 들어간 분들이 출제를 좀 하게 되면 이 검토진이 들어가서 이제 바로 문항 검토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문항 검토 전에 네. 출제하는 분들끼리 지문 검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선택해서 출제할 것이고 어떤 부분을 선정할 것이고 그 이유는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이 되는 원칙 3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아이들의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문학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역사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 3가지 가치를 기본 가치로 얘기하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은 작품이 아주 좋아요. 근데 막 살인, 폭력 네. 이런 교육적으로 문제가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작품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 문학사적으로 한 획을 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수습 작품들을 보면은 우리 소설 중에서 최초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고 그다음 뭐 광장 같은 경우에는 이데올로기 상에서의 우리가 어떤 최초의 어떤 남북을 인정했다는 거, 중립국을 간다는 그런 내용들 이런 식의 뭔가 문학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적 가치는 다 좋은데 작품성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서정주 시인 같은 분 보면은 뭐 그분이 일제 때 뭘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꾸준히 출제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분 작품을 따라갈 만한 문학성 있는 작품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네. 교과서에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도 얘기하지만 일단은 문학 작품을 선정하고 어떤 부분을 출제한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문학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지문을 다른 데 나온 걸 이렇게 옮겨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선생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됐어요. 2002년 2003년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네. 이때 출제 지문이 유출되는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소송도 들어가고 이러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정답이 뭐 국어의 초유의 복수 정답 파문도 네. 있었고 그때 출제 들어갔던 교수가 메가스터디 아유 이렇게 M사에서 강의했다고 그게 또 알려져서 문제가 됐어요. 지금도 근데 그거는 S대학에서 강의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생기니까 아유 지문을 만들자. 그래서 비문학은 지문 만드는 게 문제예요. 근데 비문학 지문 만들 때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냐면 물론 이제 정해져 있어요. 교수님이 만약에 경제학 교수님은 경제 지문 내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문학하고 비문학을 생각할 때 문학이 예측하기가 더 쉬울까요? 비문학이 더 예측하기가 쉬울까요? 하면 아마추어 같은 분들은
문학이에요. 왜? EBS에서 나오니까 다 골라준다 이러는데 약간 프로페셔널한 분들은 비문학 예측이 더 쉽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많으니까 저희 그쵸 선생님 많이 겪죠. 스파이 많이 쓰죠. 네. 우리 김기희 선생님도 이제 그런 연락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네네. 내가 이제 김기희 선생님하고 같이 일하니까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네. 조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 교수님이 안 계셔요 막 이런 전화가 네,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하세요 선생님은? 갑자기 사라지죠. 그분의 이제 자료, 논문, 그분 뒷조사를 들어가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썼던 이거는 좀 딴 얘기인데 그분이 네. 썼던 논문은 벌써 몇 년 전 얘기고요. 네. 사실은 그분이 지금 뭐에 관심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 책꽂이에 있던 책에 뭐가 없어졌다든지 뭐 이런 거 디테일한 거 저 그렇게 해서 맞춘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EBS 강의할 때. 아무튼 그래서 비문학 지문은 지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지문 만드는 작업이 거의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우리 작문의 원리 있잖아요. 대표적인 원리가 그 문단 구성의 원리 하면은 통일성, 일관성, 완결성, 이제 강조의 원리 이런 게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교수님들이 그걸 잘 못 지키세요. 그래서 지문 만들다 보면 통일성 없거나 막 이런 글들도 많이 나오고 제가 지금 뭐 다는 전달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문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 우리가 지문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문이 완결성이 있다는 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출제진이 출제를 할 때 이런 지문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봤다. 이어지는 내용은 내년에 다시 알아보자. 이런 지문은 안 돼요. 그냥 완결을 시켜야 돼요. 시작에서는 끝이 있어야 돼요. 그 통일성 있다는 건 뭐냐면은 뭔가 하나로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게 지문 만들 때 정보가 뭐 3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정보는 10개, 20개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의 내용으로 이렇게 압축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10개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정보가 산만해져서 글을 못 읽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교수님들도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초짜 교수님하고 약간 네, 많이 오신 분들 차이가 있어요. 일단 초짜 교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복도에서 라면을 막 챙기고 그러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김치 챙기고 이런 분들. 왜냐면 내일 또 생기는데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초짜 교수님들은 처음 출제하는 날 자기의 온갖 그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지문을 만들어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첫날, 둘째 날 검토할 때는요 반드시 깨집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분들은 지문을 네. 이 마음속으로 A, B, C 정도를 나눠서 구성을 해와요. A가 제일 좋은 거겠죠. 첫날 뭘 올려요? C. 그렇죠. C를 올리죠. 그럼 막 깨지잖아요. 오케이. 바꿔올게요. 그래. 사람들이 놀래요. 왜냐면은 그렇게 쉽게 수긍 잘 안 하거든요. 버티거든요. 둘째 날 B를 올려요. 그럼 약간 미안하니까 약간 좀 덜 지적을 하지만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한번 더 노력하게 보겠다. 이래서 이제 바꿔오는 거죠. 셋째 날 내가 미안해서 검토를 많이 못해요. 그리고 좋잖아요, 지문이. 그쵸. 그럼 그 쉽게 패스가 돼요. 이런 분들은 문제가 빨리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문제 빨리 내고 통과된 분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노세요. 네. 그래서 교수님들 노는 거 뭐 하고 노는지 아세요? 특강을 열어요. 오. 그 안에서. 교수님 특강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끼리? 예, 예. 그래서 저 들어갔을 때는 그 아주 오래전 출제됐던 과학지문 생물학 교수님이 너무 잘 내셔가지고 그럼 빨리 통과됐거든요. 그 특강을 열었는데 그 생물의 변천사를 성적인 거로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재밌겠다. 예, 일과 성 이런 개념이에요. 오, 여자 선생님들이 바글바글 뭐 제가 거기 틈에 들어서 특강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지문이 안 골라지거나 지문이 통과가 안 되거나 그러면 혼자 방에 문 닫고 들어가서 계속 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죽음이에요. 그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는 우리 뭐 그 은둔형 외톨이라는 들어가서 방문 닫고 이틀 3일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보안 요원이 마스터 키를 갖고 열고 들어가서 모시고 나오고 거기 의무 시설을 다 갖춰놓거든요. 의무실 가서 링거 맞추고 깨워요. 그걸 다시 출제하라고 보내죠. 출제는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문 출제가 만들어지는 거 나면 문항 출제로 들어가요. 보통 우리가
화법, 장문, 그다음에 어법, 문법 쪽. 요 중에서 이제 문법, 화법, 장문 이쪽은 교사들도 많이 출제에 네. 가담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문학이나 문학 쪽 교수님들이 그렇죠. 중심이 돼서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비문학은 사실은 출제하는 교수님이 지문 만들면 문제는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만드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학생들이 그 공부를 하면서 지문을 읽고 그다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안 읽고 푸는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저는 이번에 학원에서 모의고사 좀 이렇게 해보자 했더니 물론 3월 모의고사 지금 날라와서 필요 없어졌지만은 뭐 어쨌거나 수능에 대비되는 거니까 그렇죠. 화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문 안 읽고 답지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줄을 그어가면서 답을 찾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큰일 나죠. 그게 왜 문제냐면 지금 출제 과정에서 지문 만드는 게 먼저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문을 만들고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어떤 문제든 간에 교수님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답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출제를 잘 하는 분들은 정답을 먼저 만들고 오답을 꼬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바보같이 문제 푸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오답을 먼저 찾아서 지워놓는 사람. 그러면 꼬아진 걸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치. 근데 되게 현명한 학생들은 정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지문의 핵심 내용으로 그냥 답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알아야, 수능 과정을 알아야 학생들이 지문 읽고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 가지 세 가지 가치를 네. 얘기했는데 그런 가치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들 되게 이제 그렇죠. 분위기 이런 것도 중요해요. 뭐 정권에 휘둘리거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거기에 맞춰 출제하려고 노력하는데 EBS 반영과 관련해서는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비문학은 EBS 반영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게 소재 반영이 있기 때문에 반영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반영했다 하면은 이거는 부분이 반영되도 막 반영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이 문학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근데 진짜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는 분이라면 아마도 내 생각에는 비문학 같은 경우에 읽기를 잘하라고 가르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리고 출제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능 날까지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전 2주 정도면 끝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하냐면은 인쇄소에 필름 작업하러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가져와서 검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출제 장소에서 마지막 1주는 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사고가 좀 많이 나요. 족구하다가 발 부러지고. 근데 못 나가요. 그래서 맞아. 병원 가서 깁스하고 다시 들어온 분도 있고 뭐 술도 팔아요 거기서 이제. 속인들이니까. 그 얘기를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 안에 편의점 있으니까 처음엔 술을 안 팔다가 술 팔면은 주변 횟집에 연락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회도 들어와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놀아요. 네. 출제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거는 연락이 안 되는 거. 아마 이제 남학생들 나중에 군대 가면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사회하고 단절됐다는 게 힘든 느낌. 아, 나만 혼자인가? 나만 외톨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외부하고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연락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쪽지에다가 써요. 가족이 있으니까, 여보, 집에는 별일 없지? 난 여기서 출제 잘하고 있어. 곧 나가서 만나자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보안 요원을 줘요. 이 사람이 밖으로 전달해요. 그럼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요. 받잖아요? 강병희 선생님 전달 사항입니다. 여보, 집에 별일이 없지? 나중에 만나자고. 이러면 집사람이 그때 눈물이 확 난대요. 네, 출제 잘하고 오세요. 그리고 끊는데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오는지 아세요? 별일 없음 이러고 와요. 별일 없음. 네, 그렇게 전화하는 거 그거가 제일 불편하고 그 다음 별로 불편한 게 없고 저는 6월, 9월 수능에서 2년 동안을 출제를 들어갔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매뉴얼도 많이 보게 되고 문항을 출제하다 보면은 처음에 초판하고 마지막 완판하고 완전 달라요. 그게 바뀌는 과정. 제가 출제할 때 재밌었던 일화가 몇 개인데 첫 번째
바리대기 어. 무가를 출제했었어요. 네네. 근데 바리대기 무가 음. 수능 역사상 나온 적 없잖아요. 그 왜 안 나왔냐면 무가를 출제하고 이제 인쇄를 넘기려고 하는 전날 10월 30일인가 됐는데 구호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서 가보니까 우리가 검토진에서 딴 사람들이 검토하다가 H 출판사에 이 부분이 똑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뒤집으려면 새로 출제해야 되는데 돌아보죠. 그러면 국어가 전체가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타협점을 찾은 게 이럴 때 EBS 반영을 쓰는 거다. 그래서 EBS 뒤지다가 다른 지문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뭐 이렇게 변형도 안 시키고 문항만 바꿔서 출제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완전 초긴장이고 대박이었죠. 뭐 그랬던 재밌었던 일화도 있고 나중에 네. 그 우리 김기재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 수업 듣고 가끔 이렇게 라이브 제가 하면 지금은 한 번에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대략 예. 엑기스를. 오늘 다 말하면 안 되니까 거칠게나마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년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쉬운데 한 제가 교사 생활을 95년부터 했으니까 1995년부터 교사 생활을 했어요. 태어났나요 그때? 네. 아 태어났나? 안 태어났지. 태어나긴 했을까?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교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학원 생활까지 포함하면 꽤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뭐가 나오고 뭐가 안 나오고를 가르친 애들보다 그냥 잘 읽게끔 가르친 애들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있잖아요. 맞아. 이런 거 있죠. 뭐가 나올 것 같아서 나온다. 그게 그러면 딱 보면은 시험지에 봤더니 이거 나왔네. 그러면 막 반가움은 있을지언정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맞아. 긴장감이 풀어져가지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출제 과정에서 교수님들이나 교사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지문 선정과 지문 작성인데 만드는 건데 그 과정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 다음에 글이 나오는데 글을 읽고 문제를 풀라고 그랬지. 읽기 전에 답지를 먼저 보고 문제를 풀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글이 나오면 글을 읽는 법이 우선이 되고 왜 출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 썼다는 거 이걸 기억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얘기 전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마무리 짓고 네. 그러면 올해 사실은 일정이 조금 꼬였잖아요. 네네. 저희 학생들이 조금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올해 혹시 수능 일정이 변경이 혹시 가능할지 아니면 일정이 어떻게 될지 개인적인 의견 있으신지. 아니면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모르고 너무 고민돼요. 모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수능 일정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아요. 수능 일정을 바꾸면 그 뒤에 입시 일정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막 폭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일정 변경은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9월, 6월 이런 모평도 일정이 이렇게 바뀌기는 어렵지 않겠냐. 다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5월 초, 4월 말에 얘기하려고 했던 내년도 수능 교체에 대한 예시 문항은 일단은 만들어지지 못했다. 요거는 이제 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고요. 학교는 편하죠. 학교는 이제 3주씩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밀어놓으면 되는데 수능은 쉽지 않겠다. 그래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네. 우리 아이들은 원래 일정에 맞추어서 흔들리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면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이.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이맘때면은 막 난리가 나거든. 학교에 벚꽃 필 거 준비하고 애들 가방 메고 막 신나야 되는데 지금 죽어 있잖아요. 다. 우리나라 전체가 가라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같이 가라앉아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좀 이게 취업 시키고 막 그래서 업시켜서 공부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오늘 진짜 좋은 얘기들 많이 전해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더 혹시
아이들이 모평 중에 6월, 9월 두 개 모평을 보게 되잖아요. 핵심적인. 근데 6, 9 모평 중에 어디에 조금 더 중점을 두거나 어디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면 좋을지. 그건 되게 중요한데 누구나 다 수능과 가까운 9월이 중요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출제를 들어간 사람은 느낌이 확 와요. 이게 뭐냐면은 6월은 그 해 수능의 틀을 만드는 해예요. 그 기간이고 9월은 수능 직전의 시뮬레이션이에요.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출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면을 복도에 놓는다 그랬는데 오징어 짬뽕이 잘 나가는지 아니면 그냥 신라면이 잘 나가는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음료수는 사이다가 많이 나가는지 콜라가 많이 나가는지 이런 것도 이게 아주 우스울 것 같은데 각 층마다 세탁실이 있고 복사실이 있고 다 있어요. 그 방마다 만들어 놔요. 그럼 세탁기 세제는 뭐가 좋을지 뭐 아주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이 드시는 음식은 뭘 잘 드시는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출제할 때 동선을 고려해서 출제하는 장소와 검토하는 장소와 토의하는 장소를 어떻게 배치할지 이런 걸 원활하게 돌리는 시뮬레이션이 9월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 근데 6월은 아까 말했듯이 그 해 수능을 틀을 결정짓는 시험이에요. 그 뭐가 중요하겠는가를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자고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그렇죠. 네, 6월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이 저는 9월보다 훨씬 중요하다 늘 얘기하고요. 제가 수업할 때 그래서 학생들에게 6월 모의평가 보고 나면 그 답지 반응률 같은 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출제할 때 반영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문이 어떤 구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답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6월은 우리가 4월에 낸다고 그랬잖아요. 9월은 여름에 낸다고 그랬잖아요. 여름방학에 출제 들어가고 겨 11월에 또 들어간다 그러면 학교 싫어요. 네, 그런 것도 없잖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 따라서 뭐 6월이 좋고 여기 댓글 보니까 댓글 올리는 사람 보니까 제가 문학 선정할 때 그 해 있었던 일도 관련이 있냐 그랬는데 그거는 관련 없어요. 관련 없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코로나 문학 지문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소설이 나오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해 이슈가 될 만한 거 시의성 있는 것들을 출제하는 거는 그렇게 꺼려줍니다. 우리가 국어에서는 되게 예민한 게 지역적인 색채, 종교적인 거, 그 다음에 뭐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 이런 거 되게 피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교통사고 환자와 관련된 지문 냈다가 바꿨던 사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교통사고 당한 애가 울다가 시험 못 보면 누가 책임질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예외가 되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네, 정치여법 이건 예외예요. 걔는 뭐 제가 검토하다가 저는 이제 윤문도 담당해서 다른 과목도 검토하는데 너무 황당했던 게 뭐 사위와 장모가 같이 살다가 사위가 장모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이런 게 문제에 출제돼서 이게 교육적으로 가치있냐 봤더니 법은 그렇게 해도 된대요. 그 더 웃긴 게 띄어쓰기가 너무 잘못돼가지고 이걸 빨간 거로 다 고쳐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오는지 아세요? 못 띄었는데 왜? 판례는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한대요. 판례는 띄어쓰기 잘못해도 그대로 놔둬야 돼요. 왜냐면 판사가 그 판례를 잘못 띄어쓰기 했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난 뭔 얘기인지 몰라.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판례는 절대 띄어쓰기도 안 한다. 뭐 이런. 그래서 국어는 그 해 문학 선정할 때 관련됐던 일 그런 거는 내지 않아요. 네. 그러면 사실 문학은 그럴 수 있는데 비문학은 이 시의성이 조금 영향 미치지 않나요? 비문학은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때 중국이 막 동과공정 막 이런 얘기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쪽으로 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비문학 쪽은 많이는 아닌데 응용은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질문 많이 올 줄 알았더니 오늘 들어온 친구가 별로 없고 그리고 우리 어떡하지 김기희 선생님 화장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요.
화장을 고치고 했는데 자, 그걸- 화장도 했는데 학생들 질문 혹시 궁금한 것들 있으면 가벼운 것도 괜찮아요. 워드 좋으니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오늘 들어온 친구들은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번 질문 들어오는 동안 정리를 해보자면 그 문학의 지문 선정 첫 번째 교육적 가치, 두 번째 문학적 가치, 세 번째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지문을 선정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가 수업 때도 EBS 지문을 선택할 때도 아무거나 막 갑자기 막 쉽게 빌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지문을 선택하고 그다음 이 지문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요. 제가 네. 수업을 선택할 네. 때도 비문학도 마찬가지. 아까 저희 늘 수업할 때 했던 얘기죠. 지문에 있는 핵심을 잘 읽어야 되고 그다음 저희 이제 분석법이 뭐냐면 지문 분석이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가 정답 분석. 무조건 정답이 먼저 선정된다는 점 학생들이 잘 기억하면서 근데 차분히 공부하면 궁금한 되겠다. 게 네. 출제를 안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셨어요? 글쎄요.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선택돼 있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 그게 때가 이제 오더라고요. 그게 책을 많이 읽고 문제를 많이 읽고 공부를 한 사람과 네. 그러니까 전공을 한 사람과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음. 비전공자가 비문학을 가르치면 음. 현란해요. 스킬. 그래서 뭔가 귀에 팍팍 들어오고 저대로 하면은 문제가 다 풀릴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수능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네. 그 왜 그러냐면 제일 잘하는 수업은 뭐냐면 글을 줄줄줄 읽어주면서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런 건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킬을 가미하게 되는데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걸 넘어가서 막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나쁜 건 아닌데 모든 수업을 거의 비슷하게 동그라미 세모 밑줄 동그라미 세모 밑줄 문단 끊어 여기까지 정리 계속 이러다 보면 글을 못 읽게 되는 거죠. 그치. 선생님 내가 깜짝 놀랐네. 네, 그런 거 안다는 건 대단한 것 같고 질문 네, 질문이 이제 좀 아니 근데 어. 질문 이거 들어온 사람들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거 책 줘야 되니까 선물. 저희 안 그래도 선물을 얘기를 안 했어요. 요번에 책이 지금 저희한테 없기는 한데 오늘 이제 댓글 추첨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경제 용어들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용어 정리집 저희가 소정의 선물로 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추첨이 별로 필요 없을 게 별로 안 들어왔어 애들이. 그래도 추첨한 걸로 좋은 질문들 많습니다. 네. 선생님 이 어떤 학생이 네. 그 김의지 박약 씨 네, 의지 박약. 종교적 색채가 들어간 문학 지문은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문학집은 많죠. 그러면 이 지문이 좀 출제가 되냐 이거예요. 출제가 되지 않냐?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함세덕의 동승 같은 작품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 이거는 그냥 종교 얘기예요. 자, 이게 출제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반발이에요. 이거 되게 무서워요. 그렇죠. 예전에 그 김성환의 바비도란 소설이 6차 교육과정 6차니까 오래됐다 그죠? 굉장히 오래전 네. 옛날이죠. 그 교과서 국정교과서에 실렸다가 1년 만에 맞아. 빠진 적이 있어요. 그게 왜 빠졌냐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구국 기도회를 시청에서 열었어요. 그래서 막 메시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입이 막 이런 그 교과서에 그 기독교와 관련된 것들이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오는데 난리가 나서 빠졌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장관들도 교인들이면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맞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되게 민감해 예민해요. 안 내진 않지만 그러나 항상 조심한다. 그래서 법정 스님의 수필 너무 좋은 거 많은데 정말 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나오는 게 네. 다만 예외는 있어요. 한용운님은 우리가 종교인이라기보다 민족 지도자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많긴 한데 좀 조심스럽다 내는 것이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교적 색채만 너무 두드러진 작품을 그렇지요. 선택하기 네. 힘들다라는 거고요. 오현석 학생 국어 공부 하루에 몇 시간 적절할까요? 그거는 현석이- 김기리 선생님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현석이 제가 요거는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러면 사실 하루에 몇 시간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은 자기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학생들 불안할 수 있잖아요. 방학 때는 아주 최소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줌이 1등급으로 가기에는 가장 좀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몇 시간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를 하고 과제를 풀고 하다 보면 나의 취약 부분이 드러나요. 그죠? 과제를 한다는 건 그냥 형식적으로 과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걸 체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그래서 내가 2시간을 공부하고 오늘 하루에 30분이 남았다면 혹은 1시간이 남았다면 내 취약한 부분을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에 집중해달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질문이 이제 네. 좀 많이 와우. 오는데 제가 네.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빨리빨리 답변 드릴게요. 네네. 이 무슨 마스예요? 엑스마스? 네. 과목별 교수님이 따로 들어가시냐? 네, 과목별 교수님이 따로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이 과목별이 난 뭔지 모르겠는데 국어하고 영어 교수가 다르죠. 다르죠. 근데 국어과에서 문학 파트, 비문학 파트, 그다음에 이게 달라요. 그걸 그리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문학 교수님들도 다르죠. 네, 그렇게 다르게 들어간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검토지는 같은 거죠. 네네, 같죠. 네, 검토는 같은 원리에 맞추어서. 그리고 이게 뭐야? 비문학 기출 분석하면서 문제 보니까 거의 다 아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맨날 아이들 얘기하는 건데 맞아.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네네. 그러면 이제 기출을 보라고 하는데 기출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답이 보이니까. 그럼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문제를 안 풀면 되지. 아니, 문제를 안 풀면 된다는 게 뭐냐면 지문을 읽으면 되지. 지문을 읽고 지문이 어떤 내용인가를 자기가 한번 한두 줄로 써보는 거예요. 이 구조는 이렇게 됐구나 그렇지. 써보다 보면은 이게 인문 지문이 경제 지문에도 비슷한 구조가 그럼요. 나오고 이러면서 지문을 읽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불안할 거야. 이거 이래도 되나? 근데 그래도 돼요. 그리고 정 불안하면 문제도 읽으세요. 풀지 말고. 이런 문제가 여기서 그렇지. 나왔구나. 이렇게 읽으면 그렇지. 돼요. 그러니까 기출은 한 번 할 때는 좀 풀면서 하는데 계속 나갈 때는 이게 외워지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읽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적어도 수험생 1년의 생활을 하고 수능에 답도는 5대였다면 그 친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답이 보이는 건 민서 학생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수업의 목표는 그거죠. 본질이 지문의 문단별 핵심을 잘 긁어서 정답이 그대로 나왔는가 이런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남은 오답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어떤 룰을 가지고 만들어지는지까지 보시는 이제 깊이를 다지는 과정에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2학기에 되면 저희 수능 지문에 빈칸이 다 뚫려서 나갑니다. 어차피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답이 보이셔도 깊이를 좀 다져가는 그런 훈련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지금 질문들 쭉 보니까 네. 공통점이 있어요. 어쩌자고 학생 무작정 속도가 되는데 스킬 배우는 건 안 좋냐. 그 다음에 이 학생 잘 못 읽겠는데 경제 지문 너무 꼼꼼히 읽으면 풀리는데 그러면 안 읽으면 안 풀리고 꼼꼼히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요 문제. 그 다음에 우피치 학생 항상 시간이 촉박하거나 부족하다. 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네네. 저는 이런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몰라서 못 푸는 학생은 없어요.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지문 내용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지문을 천천히 읽으면 시간이 부족할 것 그렇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시간을 재고 풀어보면은 지문을 꼼꼼히 읽고 답을 빨리 찾는 시간과 정답 중심으로 정답이 아닌 오답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문제를 푸는 시간을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빨라요. 그럼.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그리고 수능이 아니잖아요 아직. 그럼.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경제지문 어렵다 그러면 경제지문 꼼꼼히 그렇지. 읽으세요.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읽으세요. 그래서 그걸 체화시켜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시간이 많이도 부족하지 않고 한 10분씩 막 부족한 친구들은 이거는 문제 푸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국어를 45문제를 80분에 풀어야 되는데 225문제를 풀면 안 된다. 뭐냐면 선택지 하나하나를 그렇지. 문제로 다루면 안 된다. 그렇지. 네, 문제 보면서 답을 골라내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데 지금 여기 정답에만 집중하는 게 옳으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 당연히 옳은 거예요. 네.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정답을 주제하고 연관시켜서 찾으려고 그렇지.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해보죠. 이게
지문을 잘 읽었다는 전제로 2번이 답이에요. 근데 3번이 답이 될 것 같아요.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중요하죠.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2번이 답이고 3번이 답이 될 것 같으면 2번이 답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자, 않죠. 2번이 답이야. 그럼 3번을 왜 아닐까? 이거 찾는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5분이에요. 10분. 전부 합치면은. 이걸 빨리 가고 넘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신감 어디서 오느냐? 지문을 제대로 읽었느냐에서 오는 거예요. 아유, 이 지문에서 이 내용이니까 이거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야 되거든요. 거긴 맞아요. 독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 쌤이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지문의 핵심을 잘 읽어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평가원 출제진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정답을 먼저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으로 가는 힘까지를 저희가 훈련 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문은 오래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읽는다고 뭐 학생들이 30분 읽진 않아요. 그쵸, 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문 읽기 훈련이 안 돼버리면 지문도 못 읽고요. 시간도 써야 되고요. 문제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문을 잘 읽고 그 힘이 생겼을 때 자신감 있게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올해 가장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았던 학생, 저희가 추산해 본 바 가장 많이 남았던 학생이 검토까지 다 끝내고 25분이 남았다고 해요. 이게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스킬에 집착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금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 체화가 덜 됐기 때문에 복습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 지문 잘 읽는 거, 그래서 정답으로 가는 거 늘상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 되게 중요한 거. 이 친구는 좀 아는 친구예요. 뭘 아는 친구예요. 핵심 정보를 정답으로 먼저 뽑으라고 했다. 근데 내용 일치 문제도 정답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설명이 잘못된 게 일단 이거부터 고쳐줄게요. 내용 일치 문제는 없어요. 내용 확인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는 있는데 내용이 일치하느냐를 찾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거 내용 일치가 아니라 핵심 내용 파악하기예요, 그게. 그치. 그러니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이게 핵심 내용이 뭘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답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걸 이제 걸러내는 그런 연습을 지금 해야 돼요. 제가 맞아. 이거는 사례인데 우리가 900자짜리 글을 학생들 평균 잡아서 천천히 정말 네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읽고 네가 됐어 하면 나한테 말해봐 그러고 읽으라고 그래요. 그 시간을 재잖아요. 3분을 안 넘겨야 돼요. 그 얼마나 애들이 글을 빨리 읽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글도 1900자 정도 되면은 5분 정도 읽어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5문제를 한 문제당 30표 내외로 풀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 남아요. 맞아요. 네. 이걸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수업 때 문제를 신속하게 푸는 거다. 정답을 고르는 게 그럼. 목표니까. 오답 분석하는 건 분석 때 하세요. 그다음 여기에서 요런 질문이 또 나왔어요. 그럼 오답 분석을 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냐? 그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1번 지문 분석입니다. 그렇지. 두 번째 거기에 맞춘 정답 분석이에요. 세 번째 내가 헷갈렸던 오답의 룰이 뭔지를 좀 분석하는 것. 저희 과제 내용을 보시면 그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고 과제 하시면 충분히 재화됩니다. 아 진짜 근데 선생님은 출제를 안 했는데 네. 그런 거를 네. 다 아셨네. 신기가 있어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서워요 갑자기. 네. 무서워요. 조심하세요, 쌤. 산모가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부정적이냐? 그게 뭐가 부정적이라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산모를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한 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에요. 그 다음 6월, 9월인데 산모하고 이 사모는 같이 출제해요. 산모는 서울시에서 사모는 경기도에서. 저는 경기도도 출제 들어왔었어요, 팀장으로.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제 콘도하고 똑같이 출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평은 일주일 출제하고 나와요. 나와서 뭐 하냐면은 왔다 갔다 인쇄소 왔다 갔다 하면서 검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송, 인쇄 배송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미리 출제하는 거라 산모, 사모는 틀을 뭘 가지고 하냐면 전년도 수능을 기본으로 해서 출제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올해 트렌드를 반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그냥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끼리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 정도를 연습하고 파악하는 거지 네. 수능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게 3월 모의고사는 4월 모의고사 잘 본 애들이요. 6월에 가서 망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4월까지는 잘 봤는데 6월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나 어떡하지? 갑자기 요즘에 뭘 공부 더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게 네 실력이었어. 원래 네 실력이었는데 떨어진 게 아니야. 근데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런 애들끼리 그렇지.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무가 없어진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대신에 이건 있어요. 우리 김기리 선생님이 모의고사 연습시키는 건 있거든요. 그런 거 잘 따라하세요. 평소에 그런 거 연습을 하면은 그렇지. 그러면 돼. 그냥 괜히 뭐 이거 잘 봤네 못 봤네 이런 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나는 근데 이런 건 강조해요. 4월 모평 이제 학력 평가 같은 것들 볼 때나 3월이나 볼 때는 학생들에게 시험 보면서 진짜 나 정답일 것 같은 것만 찍고 덮어놓고 채점해보라고 그래 나중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거는 사실은 수능이 아니니까 해볼 만하잖아요. 그치. 이거를 10명한테 얘기하면 몇 명이 하는지 아세요? 한 명이에요. 왜? 맞아. 쫄려서 못해. 왜냐면 가슴이 쫄려서 못해. 근데 그 한 명이 와서 막 놀래요. 뭐라고, 내가 이건 실제 사례니까. 선생님, 왜? 그러니까. 이 희한하게 답만 찾아 찍었는데 점수가 올랐어요. 그럼 좋아해야 되잖아요. 안 좋아. 겁이 나. 선생님, 불안, 왜? 이게 진짜 제 실력일까요? 이래요 또. 그래서, 그거 네 거야. 그러면 이제 6월 모평에서 한번 해보려면, 그걸요? 그렇게 해야지 수능에서도 그렇게 할 건데.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와요. 점수가 와요. 그럼 또 잘 나와요. 선생님, 잘 나왔어요. 선생님, 근데 진짜 불안해. 이게 진짜 내 실력일까? 이래요.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깨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걸 깨는 사람이 만점에 네. 가까운 점수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25분씩 남는 게 그 친구들이 엄청난, 그러니까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자기가 지금 글을 읽는 게 너무 느리다. 이 얘기가 되게 많은데 친구들 이것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얘기 드렸죠. 아무리 글 읽기가 느려도 여러분들이 딴 친구의 10배만큼 느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 뭐 꼭 해봤자 1.5배입니다. 글 읽기가 느린 게 아니고요. 체화가 덜 된 거라고요. 복습이 덜 된 거라고요. 지문의 핵심을 골라내는 저희 표지, 의도, 암기 여러 번 했죠. 그거대로 읽어내는 훈련이 먼저 돼야 돼요. 선행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거기에 맞춰서 지문의 핵심을 자꾸 긁어 읽는 거, 그 다음 정답을 자꾸 긁어 읽는 거, 요거 연습을 해야 선배들처럼 그 친구가 너무 빨라서가 아니고 정답 고르고 일단은 쫙 넘어갑니다. 선생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하시고 마지막에 검토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민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지문 읽고 정답이 눈에 띄고 조금 핵심적인 오답 정도, 하나 정도 보인다.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학생은 아주 잘하는 친구. 내가 예측하기엔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오는 네, 거예요. 나중에는 아마 요대로 이제 쌤 잘 따라오고 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거예요. 말이 시가 될지어다. 신천지입니다. 갑자기. 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뭐, 한 학생 혹은 두 학생 정도? 근데 요거는 조금 질문에 이제 네. 저도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문제를 너무 감으로만 푸는 것 같다. 아마 문제를 많이 맞히나 봐요. 근데 감으로만 자꾸 맞히는 것 같다. 불안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감으로 풀지 마라. 항상 근거가 있다. 해서 근거를 찾는데 그 근거를 정답에 대한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가끔 이제 오답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쳐내기를 하려고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감으로 푸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글을 한 번에 읽었는데 대략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감으로 풀었다는 느낌이 드는 지문을 천천히 한 두 번, 세 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지문이 저희 퍼펙트하게 이해가 됐다. 그럼 문제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 정답에서 이게 보여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데 감으로 안 풀기 위해서 정답이 아닌 걸 막 찾아서 쳐내기 하지 마라.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읽기에 치중하라. 그렇지. 그 여담인데 제가 학원 나와서 처음 학원을 운영했던 곳에서 같이 운영자로 했던 분들이 세 분 있어요. 한 분은 지금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훌륭한 EBS 같은 팀이었고요. 한 분은 이제 매삼땡이라는 책의 저자의 안인수 선생이라고 다 얘기해버리네. 근데 그분들하고 우리 얘기한 게 있어요. 뭘 얘기했었냐면은 애들이 꼭 나오면 하는 말이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지금 정말 국어 많이 공부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진짜 황당해. 그래서 9월에도 나와요. 그때 우리 얘기한 게, 야, 국어는 안 하면 안 떨어지는 것 같고, 해도 안 오르는 것 같지만, 한 번 떨어지면 안 올라와. 꾸준히 해야 돼. 맞아. 그래서 매일 맞아. 딱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아. 근데 그 아이디어가 책으로 반영된 게 매 산비예요. 지금 다 털렸죠. 네네. 그 안희 맞아. 선생이 그래서 그 책 내시면서 학원 운영 같이 하다가 그만두시고 그냥 거기만 집중하세요. 그분은 원래 중앙교육의 이사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기획력도 있으시고 국어 전공자시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책이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아휴 이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아까워가지고 책을 썼었잖아요. 그때 쓰셨어요. 아니 그 다음에 썼어요. 기출의 고백이라고 썼는데 안 팔려요. 기출의 고백 네, 그래서 여러분 아니에요. 들으셨죠? 제가 그 메절로 쓴 거라 팔아도 소용이 없고 안 팔려요. 네. 그래서 의미가 없고 올해 새로운 것 좀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예. 이거 뭐 질문 너무 많은데요. 네, 뭐 하나 정도 이제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런 경제 지문을 가지고 얘기는 했어요. 의지박약 학생. 근데 경제 지문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제, 법학, 과학, 기술. 그러니까 결국 이건 수업 때 사실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듣고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취약한 부분을 본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취약한 부분을 제가 매일 한 지문 추가적으로 내용 공부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용 공부를 한다는 건 무슨 정재영의 과학 콘서트 이런 걸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경제 지문을 쓸 때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이 계속 겹칩니다. 그쵸? 결국은 통화 정책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올해. 국가 정책상의 것들을 내게 돼 있지 갑자기 저 뭐 뜬금없는 이상 과테말라의 어떤 그 경제 정책 이런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공부도 같이 병행되면 좋다. 다만 핵심은 결국 문단별 핵심과 정답 찾기에 놓여 있다라는 점.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부해달라 여러 번 부탁드렸습니다. 의지박약 학생 공부를 이제는 하시길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경제가 어려운 거는 경제니까 어렵죠. 경제가 그렇지. 쉬우면 다 돈 벌지. 근데 그거 있어요. 그 경제 같은 것들 쉽게 읽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경제 원리를 알아야 돼요.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 아니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패턴이 나오면 이게 누군가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이 그 국제 협약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그걸 BIS라고 착각하는 지문이 있어요. 그 BIS 비율을 맞추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BIS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면 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다 빌려주지 않고 일부분 채워놓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약간 압박이 될 수 있어도. 그러면은 거기는 이익과 손해가 분명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인문 철학 지문의 전제는 뭐냐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인간의 본질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6살짜리 꼬마로 가는 거예요. 6살짜리 꼬마에게 옆에 몸이 아파 보이는 아저씨가 쓰러져 있어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도와드려요 그래요. 이게 철학이에요. 경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는 경제인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엄마 옆에 할아버지 쓰러져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엄마가 뭐라 얘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요즘에 어떤 때인데 근처에도 가지 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경제적이라서 그래요. 자, 과학과 기술도 전제가 있어요. 과학과 기술은 발전하는 거예요. 예전 거보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역학보다는 아무래도 양자 역학이 훨씬 빠르고 정확한 거예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3보다 아이폰 11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맞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 에이, 아이폰은 4S지. 난 그거 지금도 쓰거든. 그래요. 그런 거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문화는 상대적이니까. 자,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하철 이제 마무리할 때니까 요거로 이제 끝내보죠. 지하철에 여기 그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스크린도어가 갑자기 한쪽에서 열리고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이 사람 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자, 인문지문입니다. 당연히 구해야죠. 일반 사회지문.
일반 사회지문 힘을 합쳐서 구해야죠. 이해됩니까? 경제지문 저게 구했을 때 오는 그렇지.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해되죠? 기술지문은 스크린도어는 왜 열렸는가? 스크린도어의 원리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문들을 좀 전제가 있다고 보시고 되게 편하게 읽으세요. 법 같은 경우에는 공정함과 공평함이에요. 그렇지. 법정에 가면 눈 가리고 칼하고 저울 들고 있거든요. 말 안 들으면 죽여. 근데 이거 공평하게 할 거야. 그래서 이런 법지문 사례로 많이 나와요. 처음에 그렇지. 출발할 때. 근데 사례가 나올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하면은 뭔가 좀 억울해 보이는데 어쩔 수 없는 쓸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되게 촘촘해요. 따지고 들어가면 다 이게 해결이 돼요. 맞아. 누가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법정에 가서 이렇게 해서 방어를 해. 이거 어떡할래? 라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귀찮아서 안 되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달려들면 다 해결돼요. 이런 전제가 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셔라. 통화 정책이란 말 있으면은 돈 굴리는 정책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 굴리는 거 왜 중요하지?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지금 누가 이익을 볼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예,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네, 하죠. 그리고 뭐 예. 이 부분 조금 첨언하자면 너무 이제 진짜 지금 핵심적인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 수업이 저희에서는 어려운 제재편입니다. 다음 주죠, 쌤. 다다음 주부터 진행될 강의 내용이라서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지셔야 되는 건 그 글의 내용, 그 다음에 정답, 여기 집중하시고 자꾸 답이 외워진다. 그 다음 쌤 수업 내용이 자꾸 귀에 들린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고 문학 관련해서도 지금 뭐 답만 보인다. 쌤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잘하는 너무 거. 잘하고 있는 거지. 얘는 만점 났겠는데. 그러니까 애매한 선지가 당연히 있지. 거기 왜 집착해요? 그렇죠. 정답에 집중해야지. 그렇죠.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 제일 어려운 문제는 정답이 1번인 문제예요. 미쳐. 왜냐면 미쳐. 1번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막 고민되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다. 그렇지. 막 내가 이렇게 쉽게 풀어 막 그런 고민되죠.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자,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또 하고 갈까요? 천국이 여러분 것이고요. 만점이 여러분 것일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쌤, 그 1분만 네. 아까 위에 문법 출제 기준이 따로 있는가 이런 질문이 또 있었어요. 아니에요. 문법 출제 기준은 따로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깊어지긴 하는데 시간이. 니네들은 밥 먹었지. 우리는 우리는 밥을 먹고. 못 먹었어, 얘들아. 그래요? 이렇게 길어질 줄 아니 몰랐어. 얘기해볼게요. 지금 평가원 쪽에서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화법과 작문, 그치. 그다음에 언어 매체, 네. 그다음 요거를 분리해냈을 때 학생들이 화법 작문에 쏠림 현상이 많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화법 작문에 쏠리는 현상은 사실은 중하위권 그쪽으로 쏠릴 거 맞아요. 네. 근데 중상에서 상을 지향하는 학생들은 네. 분명히 언어 매체 쪽으로 쏠립니다. 그렇지.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문제를 좀 빨리 풀고 단답형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이쪽이 너무 쏠려 있으면 문법 교육이라는 게 좀 부실해지지 않겠냐라는 이게 국어 교육과 교수님들의 맞아.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은 그러면은 화법과 작문을 좀 정보를 좀 많이 주고 섞어서 꼬아버리고 문법은 어쨌거나 단답형으로 나오는 그치. 것들이니까 이렇게 내면 애들이 좀 흔들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벌써 한 3년 됐는데 화작이 막 꼬이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래서 영역 복합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화법과 작문이 섞이기 시작하고 복잡해지고 읽다 보면 지문의 정보가 많아지는 게 이런 의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문법이 좀 더 예전에 비해서 평이해지는 그렇지. 그런 경향은 있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어떻게 추구하는 그런 건 없고요. 다만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의문론 전공자면 아마 의문론 쪽에 좀 집중해서 나올 그렇지. 것이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네. 개념 정리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 해서 댓글 마무리할까요? 지학사에서 네. 교과서 수능 문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되게 좋아요. 예, 그 1저자가 제 이름이 강병기입니다. 예. 자, 됐고요. 지학사 기억하셨죠? 오늘 2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출의 고백, 지학사. 그 지학사 둘 다 지학사 거예요. 하이라이트. 네.
자, 오늘은 벌써 1시가 돼가지고요. 아, 네.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 열의를 가지고 참여를 해줬어요. 네. 지금까지 강병길 원장님 모시고 수능 출제 과정 들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즐거우셨는지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 네. 수업 시간에는 네.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죠. 사실 우리 김기리 선생님하고는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이런 본질적인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할 정도로 그 국어 공부법이나 이런 그러니까.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걸 꼭 이렇게 한번 들려보고 너무 싶었다. 너무 네. 필요했어요, 저희 학생들. 그 다음에 제가 딱 생각나는 게 내신 준비하는 그치. 과정 있잖아요. 중요해요. 제가 우리 후배들이 되게 교사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게 출제를 해왔고 그래서 과정을 아예 도표로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거 방출하겠습니다 하고 네. 내신 출제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도 네. 찍기에 돼가니까 우리 분당에서 제가 좀. 내신 예전에 하면 김기리를 네. 빼놓으면은 난 그래서 어떤 남자애가 이렇게 내신을 잘하는 애좀 여자였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예. 그쪽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내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가지고 함께 또 한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인사드리죠. 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네. 하셨습니다. 난 이렇게 할래. 저도요.